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덕타일 투 브리틀 트랜지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재료들, 보통 이제 철강 소재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이 X축, Y축을 각각 보시겠습니다. X축 보시면 X축이 이 온도, temperature라고 되어 있고, Y축이 toughness, 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X축에서 이 오른쪽이 당연히 온도가 높은 쪽이 되겠습니다.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덕타일 프랙처, 그러니까 즉 파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고, 온도가 낮게 되면은 brittle fracture, 그래서 파괴가 조금 더 쉽게 일어난다는, 왜냐면은 이 터프니스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파괴가 잘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터프니스 낮다라는 것은 파괴가 잘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타일, 브리틀, 이 두 가지가 이 천이하는 이 트랜지션, 이게 두 개가 이제 바뀌는 영역이 있다라는 건데, 이걸 우리가 트랜지션이라고 하고, 이 영역 자체를 이제 트랜지션 에어리아, 리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이 온도, 이 온도를 이 temperature라고 하니까 이 ductile to 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라고 해서 이 온도를 우리가 dBTT라고 합니다. 중간 온도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해당되는 온도를 dBTT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덕타일이랑 브리틀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덕타일 프랙처, 그 다음에 이제 브리틀 프랙처에 대해서 배웠는데, 덕타일 프랙처가 이제 훨씬 더 파괴가 잘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고, 브리틀 프랙처는 쉽게 파괴가 일어나는 약간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덕타일 프랙처는 이 딤플 같은 이런 마이크로 보이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되겠고, 벽계 파괴 또는 이제 취성 파괴라고 하는 건 트랜스그래뉴러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파괴가 일어난 이 벽계 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철강 소재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철강 소재는 이제 구조가 BCC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BCC 구조를 가지는 철강 소재의 경우에는 이 덕타일 투 브리틀 트랜지션이 잘 나타납니다. 보통 이제 그 BCC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FC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래프가 약간 요런 정도 나타나는 거는 이제 FCC라던가 HCP 같은 경우에는 요런 정도로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BC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 이런 것처럼 요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BCC는 이제 슬립 시스템이 현저하게 저온에서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BCC에서는 이런 dBTT가 나타난다. 그래서 고무 같은 것들도 이런 현상이 있게 되겠고요. 이 철강 재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온도 이상에서는 이제 이 덕타일 프랙처인데, 어떤 온도 이상에서 브리틀 프랙처라고 하면은, 만약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온도가 만약에 이 구간 영역이 걸쳐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온도가 이 온도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자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보다는 그래프가 훨씬 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즉 이 영역을 봤을 때 영역이 조금 더 이 온도가 낮은 이쪽에 있는 구간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저온인성이 우수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온인성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dBTT가 훨씬 낮을수록 우수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덕타일 투 브리틀 트랜지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타이타닉이 이제 가라앉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타이타닉 여러분들 잘 아시죠? 타이타닉 코가 가라앉았던 사건은 여러분 영화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기사나 이런 데 접한 분들도 있을 텐데,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어떤 빙산 같은 것을 이제 만나가지고 끌켜가지고 가라앉게 되는데,
가라앉는데 걸린 시간이 단지 이제 2시간, 딱 2시간 만에 정말 급속하게 가라앉았다라는 거죠. 진짜로 짧은 시간에 가라앉았다. 2시간 만에. 그래서 그 전체 탄 인원들은 한 2,200명 정도 됐는데 한 1,500명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실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가라앉았느냐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는 poor steel. 그래서 굉장히 인성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런 이 터프니스가 좋지 않은 그런 소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포함되는 것들이 뭐 산소라던가 아니면은 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성을 저하시키는 원소들이거든요. 이런 원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좋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리벳이라는 게 있는데, 리벳이 뭐냐면은 이 판재가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판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 2개를 갖다 붙이려고 할 때, 자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2개를 갖다 붙이고 여기를 망치로 땅 때리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딱 붙겠죠, 그죠? 요 망치로 땅 때리면 이렇게 딱 체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게 리벳이 되겠습니다. 근데 리벳이 좋은 리벳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2개를 서로 고정시킬 때 거의 300만 개의 리벳이 이제 사용됐는데 엄청나게 취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성이었고 얘들이 되게 많은 슬래그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거의 뭐 이 산화된 형태의 뭐 그런 이런 안 좋은, 보이시죠? 약간 녹슨 것 같이 보이시죠? 이런 안 좋은 이 리벳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빨리 가라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atigue 보겠습니다. fatigue는 뭐 아까 제가 뭐 아까는 아니고 지난 시간에 제가 클립을 가지고 막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보여드렸었죠. fatigue fracture. 그래서 되게 많은 케이스들이 사실 fatigue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ore than 80% of failures are caused by fatigue. 그래서 이 한 80% 이상의 이런 파괴는 이 fatigue, 피로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cyclic, 그래서 alternating load, 그래서 계속 주기적인 반복적인 하중이 이제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naked eye,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관찰을 했을 때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은 굉장히 스무스한, 부드러운, 그다음 half moo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달 형태의 영역 with radiating band. radiating band라는 거는 여러분 와이파이 잘 알죠? 와이파이 이 형태의 이런 모양이 우리가 radiat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반달 모양의 radiating,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와이파이 모양이 나타나면은 이 fracture initiation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와이파이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매크로한 스케일에서 이 fatigue initiation 사이트를 좀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고, 다음 마이크로 스트럭처, 굉장히 이제 작은 영역에서는 훨씬 더 작은 밴드들이 있죠. 우리 그 작은 밴드들을 제가 썼던 것처럼 striation이라고, striation은 뭐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한 물결 무늬가 되겠고, 여기서 이 크랙이 열렸다가 닫혔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기서 쭉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fatigue fracture가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앞서 언급했었던 fatigue fracture와 instantaneous failure를 어떻게 좀 구분할 수가 있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파괴가 어떻게 발생했느냐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럼 이 2가지 케이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A라고 되어 있는 케이스를 한번 같이 보시겠고, 그 다음에 H라고 되어 있는 케이스들, 이 위아래에 있는 2가지 케이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어떤 거냐면은 미디엄 카본 스틸,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소광이 되겠고요. 이름은 AISI 1050이 되겠고, 오토모바일 엑셀,
그래서 이거는 그 자동차의 뭐 구동축으로 활용됐다. 그래서 엑시얼 샤프트, 그 축으로 활용되었던 그 스티어링 쪽이죠. 그래서 그런 소재가 되겠고, 그런 이제 부품이 되겠고요. A와 H를 보시면은 두 개의 형상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파면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뭔가 링 형태 이런 것들 좀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좀 다른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도 뭔가 링 형태, 두 개는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약간 여기에서는 보면은 어떤 게 약간 스무스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여기에는 좀 약간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돌출된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여기에는 약간 어떤 라인들이 이런 식으로 쭉쭉 보이겠죠. 라인들이 쭉 보이고, 재밌는 사실은 이제 옆에서 봤을 때가 제일 재밌는 겁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게 몰랐는데, 사실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쪼빗하게, 그죠? 굉장히 이제 그 단차가 있는, 그 높이 차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높이 차이가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퍼티그를 했을 때는 주로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강력한 힘이 주어졌을 때는 좀 단차가 있는 어떤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나는 그러한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fatigue 같은 경우에는 이게 over some period of time,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파괴가 발생할 때도 점점 조금씩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버로드 프랙처 같은 경우, 이거는 순간적으로 인스탄티니어스, 순간적으로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에 의해서, 어떤 사고에 의해서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한 부분이 급격하게 뜯어져 나간 경우가 될 경우에는 이제 이 오버로드에 의한 부분, 근데 여기서 이제 한쪽이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제 구부러진, 갑자기 심하게 구부러진 형태가 되겠고요. 이 fatigue 형태는 굉장히 스무스한 형태, 그 다음에 파괴가 천천히 진전된 것 같은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fatigu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들을 다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뭐 내용들을 다 요약을 해 봤고요.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봤던 내용들은 우리가 왜 이런 금속 가공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 소재가 이렇게 파괴되기 때문이고, 그런 부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 정리를 다 했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재료 강도학에 관련된 부분들 좀 요약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일단은 한 방학이 지났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같이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제일 먼저 보려고 하면은 탄성 변형부터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죠? 뭐 잘 아시면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원자들이 이렇게 다 같이 따닥따닥 다 붙어 있는 형태가 되겠는데, 자, 이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응력을 주게 되면은 원자 사이에 간격이 다시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들이 좀 쭉쭉 늘어난 형태가 되겠고요. 이게 바로 이제 낮은 응력대에서 늘어난 경우가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응력을 주지 않죠. 여기서 주지 않고 다시 응력을 제거합니다. 응력을 제거하게 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탄성 변형이 되겠습니다. 원래 처음이 있고, 그 다음 응력을 좀 주고 다시 응력을 제거했을 때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 탄성 변형이 되겠습니다. 탄성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역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역적 변화라는 거는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되는 거고, 또 선형 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보통 이 탄성 변형에 있어서 이 응력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형률과의 관계가 직선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형률이 증가하는 만큼 응력이 증가하고 또 변형률이 감소하는 만큼 응력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선형탄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탄성이 아닌 경우도 있죠. 가끔씩 뭐 비선형탄성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제 금속 소재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 뭐 거의 일반 대부분은 선형 탄성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탄성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탄성 변형과 달리 비가역적인 거죠. 처음에는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꼭꼭꼭 눌러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응력을 주게 되면은 이게 더 벌어져 가지고 이 손을 잡고 있다가도 그 손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이 서로 간에 원자들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게 끊어지면서 어떠한 이 전단면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전단면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들이 원래 놓여 있는 상태에서 각자 원하는 위치로 이제 이동하기가 쉽겠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은 미끄럼틀 같은 것들을 이제 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미끄럼 탔을 때 당연히 그 움직이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미끄럼틀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고 있다면은 여기서 분명히 이 방향으로 가지 다른 방향으로 가진 않겠죠. 자, 예를 들자면은 뭐 이 방향으로 미끄럼틀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당연히 여기에서 이 굴러 떨어지는 게 뭐 앞쪽으로 가거나 뒤쪽으로 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즉,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원자들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 각각의 결합이 끊어졌을 때 각각 잘 이동할 수 있는 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 전단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단면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새롭게 이런 전단면들이 생겼기 때문에 전단면이 생기고 나면은 뭐 새로운 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없던 게 다시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복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친구들을 만나다가 그 친구들이랑 만약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다시금 사이가 좋아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연인이다 그랬는데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게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뭐 연애의 온도인가요? 뭐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다시금 만나게 될 확률이 뭐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 이제 영화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로또 확률도 굉장히 낮은 확률인데 로또도 매주 당첨되는 사람이 나오니까 3%면 굉장히 높은 확률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한 뭐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상대적 수치에 대한 뭐 오류를 나타내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도 이 전단면이 다시금 연결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되어 있습니다. 전단면이 계속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형 자체는 영구적인 변화, 퍼머넌트한 변화를 말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탄성만큼만 돌아가게 되고 실제로 이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형되지 않고 돌아가지 못하고 변형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소성 변형,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재료 강도학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좀 복습을 해봤고요. 그러면 소성 변형에서는 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 뭐 단순한 인장 시험, 심플 텐서 테스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탄성 영역에서 이제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 강도를 응력을 증가시킨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늘리게 되면은 뭐 여기서 또 탄성 및 소성 변형들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다시 이거를 응력을 제거하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전체적인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 탄성 및 소성 변형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되겠고, 뭐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거는 무조건 뭐 저온에서만 가능하다, 이 녹는 점의 3분의 1 이하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왜냐면은 고온이 되게 되면은 원자들이 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메커니즘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서로 확산하지 않는 그러한 뭐 이게 녹는 점의 3분의 1보다 낮은 온도, 그런 온도에서는 우리가 그 소성 변형 이 이론,
탄성면 이론들을 같이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변형된 만큼, 요만큼 우리가 이 플라스틱 스트레인, 소성 변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신율 같은 거 측정할 때도 이 탄성 변형량만큼은 측정하지 않겠죠. 당연히 소성 변형률만큼만 측정하는 것이 실제 연신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공칙력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그래서 일단 이 공칙력 보기 전에 먼저 정의를 한번 볼까요? 강도의 정의가 뭐냐? 강도. 사실은 뭐 그 금속에서 쓰는 용어들이 사실 이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죠, 그죠? 강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안 좋은 용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시게 되면은 재료에 하중이 걸린 경우, 하중이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뭔가 이게 잡아당기든가 누르든가 해서 뭔가 하중을 걸어놓은 뭐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하중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재료가 파괴되기 전까지 변형 저항, 그러니까 변형하면서 저항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영어로는 ability to withstand an applied load without failure. 그래서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주어진 하중에 대해서 버티는 능력이 바로 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강도라고 이야기하고요. 강도랑 사실은 이제 응력이랑은 같은 단위를 씁니다. 이 응력의 단위는 그 하중의 단위가 뉴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중 또는 force, load 다 같은 말인데 그 단위가 뉴턴이 되겠고, 이게 만약에 같은 면적이라고 하면은 하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면적이 훨씬 더 넓다고 하면은 같은 힘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힘의 전체 크기는 줄어들겠죠.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적으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응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중을 이 면적으로 나눠준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응력. 응력은 영어로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강도는 뭐라고 해요? 강도는 strength. 두 개 사실 비슷하면서 뭐 용어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크게 뭐 다르진 않은데, 어쨌든 강도는 이러한 그 ability, 능력을 말하는 거고, 응력은 그 값 자체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인데, 뉴턴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가 바로 파스칼이거든요. 파스칼.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터를 쓰면, 파스칼을 쓰면 금속에서 너무 이제 큰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금속에서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주로 씁니다. 자,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는 그 파스칼의 그 100만 배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파스칼 100만 배니까 뭐 뒤에 걸 일단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그 뉴턴 퍼 제곱 밀리미터, 제곱 밀리미터로 하면 이게 뉴턴 퍼 제곱미터의 100만 배가 되죠. 얘가 뭐랑 같냐면은 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요거 자체, 얘 자체는 뭐냐? 얘는 그냥 파스칼이죠. 파스칼. 인간의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던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P가 좀 못생겨가지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P를 예쁘게 메가파스칼. 그렇다고 또 뭐 예뻐진 것 같지? A가 좀 못생겨졌네. 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던 건 이건 인장력인데, 인장력, 전달능력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시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장 시험 했을 때 그 전단면 그 시어 립 같은 거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 동그란 거 주변에 인장 시험을 해도 이렇게 되면 이 주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컵 앤 콘 나올 때 여기에 시어 립이라고 말씀드렸죠. 컵 앤 콘에서. 그러니까 시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텐살이랑 시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텐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주어진 이 면에다가, 지금 면이 주어져 있죠. 주어진 면에다가 이 하중이 수직하게 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작용하는 이런 면적에 수직하게 하중이 가해져 있을 때가 바로 우리가 인장 응력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주어진 면이 이렇게 있는데, 주어진 면에다가 평행하게, 주어진 면에
평행하게 요런 식으로 요런 애들이죠. 요런 애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죠? FS로 표시된 이 평행한 애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런 애들이 평행하게 작용할 때를 우리가 바로 시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하냐 아니면은 평행하냐 이런 걸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인장시편에서도 보면은 이쪽 센터 쪽은 인장 능력이 완전히 걸려 있는 상태일 텐데 이 표면 쪽은 예를 들자면은 응력과 그 다음 작용하는 면이 이제 약간 어느 정도는 각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인장 능력도 있겠지만 전단 능력도 동시에 작용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장 능력, 전단 능력이 각각 구분된다. 이건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응력의 단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는 파스칼, 그 다음에 제곱 밀리미터로 나누면 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인장 시험, 우리가 텐살 테스트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많이 쓰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인스트론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MTS, 그 다음에 최근 한국에서는 이게 테스코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인장 시험 장비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만능 시험기라고 합니다. 만능이라고 하면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장 시험기는 인장 시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전단 시험도 비슷하게 할 수 있겠고, 저기에서 어떤 그 노치를 줘가지고 fracture toughness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밴딩 시험도 할 수 있고, 어떠한 치구를 여기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장 시험기를 보통 우리가 만능 시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장 시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로드 셀이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로드 셀이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은 엔진과 같은 역할입니다. 자동차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엔진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시트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는 달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제 로드셀이 없으면은 정확한 하중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로드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내부에 어떤 셀 같은 거 들어있고, 여기에다가 스트레인 게이지 같은 게 붙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하중을 측정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로드셀이 이 절대적인 값을 제시하는 거죠. 절대적인 하중 값을 제시하게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 로드셀에 대한 검교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로드셀을 적어도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이 검교정을 1년 안에 무조건 한 번은 검교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걸 하지 않고 인장 시험을 실시하게 되면은 아무리 그 값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검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항상 이 검교정 같은 거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크로스헤드라고 하는 건 얘는 움직이는 애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 크로스헤드가 사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많은 이제 인장시험 장비에서는 크로스헤드가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위쪽에. 위쪽에 있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는 아래쪽에 있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 크로스헤드는 이제 크로스헤드가 움직이면서 시편을 늘려줬다가 줄여줬다가 여기서 인장시험도 됐다가 압축시험도 됐다가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건 기계식 장치인데요. 기계식으로는 이제 나사가 있어서 여기에 돌아가면서 크로스헤드를 움직이는 것이 되겠고, 유압식 같은 경우에는 이 나사가 존재하지 않고 어떤 가스에 또는 이제 압력 같은 것들 그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여기서 얘가 움직이는 오일을 활용하는 거죠.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유압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인장 시편은 여기 익스텐소미터, 이거 신유계죠. 이런 걸 달아가지고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연신율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겠고요. 또는 최근에는 이제 비접촉식으로 레이저라던가 아니면 DRC 같은 그런 거 달아가지고 같이 보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인장 시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디멘전, 이 사이즈거든요. 사이즈가 일단 먼저 생각해, 봉상을 할 거냐, 판상할 거냐. 봉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둥그런 형태, 이런 게 이제 봉상 인장 시편이겠고, 판상이라고 하는 건 얇은 판의 형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이게 판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판상 인장 시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판의 형태가 판상 인장 시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게이지 랭스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게이지 랭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표점거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만큼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연신율이 결정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여기 이 직경이죠. 직경, 다이아미터. 그래서 이 다이아미터가 뭐 12.8mm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뭐 보통 우리가 인치 단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다이아미터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단면적을 계산할 때는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죠? 파이 r 제곱이니까 r은 사실 반지름인데 여기 있는 거는 지름이거든요. 저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안 되겠고, 지름은 이제 2분의 r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에다가 4분의 d 제곱을 이렇게 해줘야 정확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헷갈려가지고 하면은 완전 잘못된 값이 이제 하중값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10번 이렇게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볼 것은 이제 True Stress Strain Curve. 이런 것도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뭐 복습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진응력, 변형률,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은 여기에서 단면적이 이제 변화하는 것을 가정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제 인장 시험 하는 도중에 단면적이 이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재료의 단면적이 변화한다는 거를 같이 이제 말을 해줘야 되겠죠. 인장 시험 중에 재료의 단면적은 변화한다라는 것을 봐줘야 되겠고, 원래는 그냥 우리가 응력이라는 구하면은 이 스트레스를 그냥 로드에서 A0라고 하는 그냥 정해진 단면적을 나눠야 되는데, true로 구하게 되면은 이 AI라고 하는 변하는 단면적을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 시그마 t라고 하는 시그마의 1 플러스 입실론,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엔지니어링에서의 그 값이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엔지니어링에서의 변형률이니까 그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고요. 진 변형률 구할 때는 이거는 이제 그 약간 구분구적법 뭐 그런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입실론 t라고 하는 거 ln의 li 나누기 l0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입실론 t라는 건 ln의 1 플러스 입실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뭐 그 재료 강도학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개념 뭐 수식을 굳이 유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이렇게 쭉 그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값이 어느 정도 일단은 만약에 이게 제일 높은 값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인장 강도라고 하잖아요. M 값이라는 게 있으면 요게 true로 바꾸게 되면 요게 이쪽으로 이제 이동해 있는 거죠. M 값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공 경화율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 진응력, 진 변형률 곡선으로 바꿔줘야만 가공 경화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가공 경화라고 하는 거는 재료의 단면적이 변화하는 것까지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True Stress Strain Curve에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은데요. 엔지니어링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여기에서 뭐 인장 강도, 그 다음에 뭐 항복 강도, 뭐 연신율 이런 것들 얻을 수 있는 건 좋은데, 사실은 그게 다고 여러분들이 만약 가공 경화와 관련된 어떠한 것들을 무조건 얻어야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True Stress Strain Curve로 반드시 바꿔줘야만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가공 경화를 충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경화가 중요한 거죠. 가공 경화 이런 것처럼 이 경화라고 하는 거는 점점 이 강도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경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공 경화라고 하는 거는 이 연신율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도가
연신 증가함에 따라서 강도가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가공 경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많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제 라지 하드닝, 그 다음에 이게 잘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몰 하드닝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이쪽에서를 우리가 이제 수식화 좀 할 수가 있겠죠. 이쪽을 수식화하게 되면은 이 true stress,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true가 중요한 겁니다. true stress에서 그 다음에 true strain으로 했을 때 요 그래프 형태를 보면 지수함수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함수 형태가 되니까 이 K는 개수고 이게 N이라고 하는 이런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수가 이제 exponent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strain hardening exponent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N이라고 하는 값이 뭐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가공 경화가 많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가공 경화 지수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가공 경화 지수뿐만 아니라 요걸 미분을 잘 하게 되면은 요 쭉 증가하는 게 미분을 하면은 D2분의 그 다음에 D 시그마 형태로 이제 미분할 수가 있겠죠. 미분을 하면은 이 앞쪽에 있는 이 탄성 구간 영역은 미분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탄성 구간 영역 미분을 하려면은 이 가공 경화가 안 맞아 떨어지니까 그거 불가능하고, 항복 강도 이후로부터 미분을 시작하게 되면은 쭉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가장 많이 증가하다가 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점점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그래프 이런 식으로 쭉 점점 내려오는 요런 그래프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 가공 경화율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들을 활용해서 미분을 하시면 요 값들을 잘 얻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공 경화율이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내려오다가 뭐 다시 뭐 올라가는 뭐 이런 형태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재밌는 현상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사실 이게 여러분은 재료 강도학 시간에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요거를 다 계산을 해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시 이제 좀 선형탄성 특성을 다시 보게 되면요. 선형탄성 특성 우리가 linear elastic properties, 그래서 탄성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영스트 모듈러스라고도 하고 일라스틱 모듈러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E라고 하는데, 탄성 영역에서는 이게 직선적으로 비례한다고 했죠. 우리가 아까 소성 영역에서는 이 트루로 나타내 가지고 K의 E의 N승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데, 이 탄성에서는 요거는 그냥 단순한 1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그마는 E의 E, 뭐 E의 입실론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내면 되겠고요. 단순한 1차 방정식 형태이기 때문에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재미있는 것들은 이제 푸아송비 같은 것도 재밌죠. 푸아송비는 뭐 이 재료의 특성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게 쭉 잡아 당겨서 늘렸을 때 이 늘린 거에서 얼마만큼 폭이 줄어드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늘렸을 때 많이 줄어드는 경우는 푸아송비가 높게 되겠고요. 많이 늘려도 많이 안 줄어든다면 푸아송비가 낮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고무 같은 것들, 고무줄 같은 것들은 이 많이 늘리면은 굉장히 고무줄 같은 것도 많이 늘리면은 굉장히 쭉 늘어나면서 이 단면적도 많이 감소하죠. 그런 것들은 푸아송비가 엄청나게 높은데, 뭐 세라믹 같은 어떤 뭐 돌 같은 것들은 늘려도 이게 많이 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푸아송비가 낮은 상태가 되겠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 금속이 그 중간 정도입니다. 금속이 보통 이제 뭐 우리가 뭐 가나다 순으로 해도 뭐 고분자 금속 세라믹 고금세 뭐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금속이 보통 한 중간 정도 됩니다. 보통 뭐 이렇게 특성으로 봤을 때도 한 중간 정도 되는 게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강도로 따졌을 때도 세라믹 강도는 무지막지하게 높죠. 근데 인성이 좀 낮고, 폴리머는 뭐 잘 늘어나긴 하지만 강도는 좀 낮고, 그래서 금속이 보통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푸아송 레이시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게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방향이 이제 줄어드는 방향이죠. 이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지, 실제로는 양수의 값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큰 의미가 없고 양의 값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고요. 뭐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이 푸아송비는 당연히 요거 이 연신, 그러니까 늘어나는 길이 나누기 늘어나는 길이니까
단위가 없죠. 그래서 dimensionless 단위가 이제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건 단위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영스 모듈러스는 단위가 있죠. 자, 이거는 영스 모듈러스는 자 이게 왜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응력의 단위는 뭡니까? 응력의 단위는 제가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신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단위 퍼센트 아닌가요? 하지만 밀리미터 나누기 밀리미터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위가 없어요. 이것도 디멘전리스입니다. 그래서 이 응력과 그 다음에 이 탄성 계수는 단위가 같습니다. 같은데 보통은 이게 메가파스칼 단위를 잘 안 쓰죠. 왜냐면 이 값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메가파스칼의 1000배, 기가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GPA, 기가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주로 여기서 사용하죠. 나오는 것처럼 영스 모듈러스는 주로 기가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쓰고, 그 다음에 포화송비는 이 디멘전리스, 거의 이제 이게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화송비가 만약에 0.5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많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거는 밀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겠고요. 이 0.5가 작다라고 하는 건 많이 안 줄어드니까, 그럼 예를 들자면은 많이 줄어들면은 그냥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버리면 되니까 내부에 보이드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근데 많이 안 줄어든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줄어들었는데 단면적 줄여야 되니까 내부에 뭐 이런 보이드들이 조금 생겨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void form, 그래서 공공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송비로도 우리가 내부에 공공이 얼마만큼 생성되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이 생성되는 뭐 그런 것들보다는 주로 이렇게 많이 단면적이 줄어드니까 밀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보통 메탈 이런 경우에는 0.3 정도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뭐 공공이 생성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항복 강도, 뭐 잘 아시는 거죠. 항복 강도. 항복 강도의 정의는 뭐냐? 일단 항복 강도 영어로는 yield strength라고 하고요. 정의는 소성 변형이 뚜렷하게 시작될 때의 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다는 거는 뭐 영어로는 noticeable이라고 이야기하고, 소성 변형이 뚜렷하게 시작될 때 강도니까 어느 정도 언제를 항복 강도로 잡아야 될지가 사실은 잘 애매하잖아요. 애매하니까 보통 사람이 약속하는 게 단위가 없다라고 하면은 0.002가 되겠고, 단위가 퍼센트라고 하면은 0.2%. 그래서 0.2%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0.002 또는 0.2% 같은 말이죠. 이거를 우리 offset이라고 해요. offset.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이동시켜가지고 쭉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직선으로 직선 쭉 올려주게 되면은 여기서 만나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읽느냐, 바로 이거를 yield strength, 항복 강도라고 읽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항복 강도의 뭐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의라기보다는 뭐 약속 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만약에 뭐 시그마 y는 시그마 y로 주로 쓰고요. 그러니까 이 응력에다가 y를 갖다 붙이는 거죠. y를 갖다 붙이 시그마 y로 이렇게 주로 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편 크기가 뭐 2인치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뭐 전체 늘어나기를 했을 때 뭐 델타 G는 0.004인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얼마만큼 늘어나는 것도 뭐 볼 수가 있겠죠. 항복 강도 어쨌든 0.002 옵셋을 해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인장 강도는 가장 높은 강도입니다. maximum stress. 그래서 이거는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를 구할 때는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구하면 되겠고요. 가공 경화를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에서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를 구하면 되겠다. 인장 강도 맥시멈일 때. 그래서 우리가 ultimate tensile strength라고도 하고, 그냥 어차피 뭐 제일 높은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는 개념으로 그냥 tensile strength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UTS라고도 하고 TS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시그마 Y, 시그마 T라는 거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Maximum Stress on Engineering Stress Strain Curve라고 되어 있고 제일 높은 거 하나 딱 찍어주면 여기가 바로 UTS가 되겠습니다. 이건 쉽죠. 구하는 방법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제일 높은데 한 군데 골라주면은 바로 그게 인장 강도가 되겠습니다. 인장 강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그림 같은 거 보시면은 인장 시편이 처음에는 이게 늘어날 때 여기에서는 늘어난 모양 보시면은 조금 늘어났는데 뭐 그냥 이거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원래 상태 돌아가겠죠. 그러다가 요 구간 보겠습니다. 인장 강도 전 구간에서는 늘어났는데 원래 이 모양이 우리가 뭐 원통형이잖아요. 원통형인 게 계속 원통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간이 되겠고, 그래서 이 균일한 형태, 우리가 이 균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우리가 바로 이제 균일 연신 구간이라고 합니다. 균일 연신. 그래서 이제 균일한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균일 연신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 UTS가 지나면 정점을 찍은 거죠. 이때부터 왜 이게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부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 줄어드는 걸 이게 우리의 목처럼 생긴 우리 네킹이라고 하거든요. 네킹이 왜 발생하느냐가 아니라 왜 줄어드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사실은 뭐가 먼저냐면 네킹이 발생하는 걸 먼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게 쭉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일 약한 애가 나오겠죠. 그죠? 제일 가장 약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까지 동시에 이제 잘 버텨주는 거죠. 친구들끼리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잘 버티자라고 하다가 어떤 친구는 나는 힘들어, 나 이제 포기할래, 난 더 이상 못하겠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친구가 나와서 그 친구는 이제 쑥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죠? 네킹이 발생하니까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갑자기 이렇게 단면적이 줄어든 경우는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단면적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단면적은 원래 똑같다라고 가정해요. 똑같다라고 A0에서 이제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는데, 근데 갑자기 너무 쏙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래는 똑같다라고 가정했는데 줄어들었으니까 하중이 줄어들죠. 그죠? 하중이 줄어드니까 이만큼이 감소하는 겁니다. 감소하는 게 바로 네킹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강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일 높은 구간은 바로 이 UTS 구간. UTS는 네킹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강도라고 보셔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점점 이제 네킹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거기 완전 응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파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추가로 이야기 드리자면은 금속 재료 같은 경우에는 네킹이 시작되는 구간이 이제 그 지점이 바로 이제 인장 강도가 되겠고,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가 쫙 늘어난 그런 형태가 됐을 때가 바로 인장 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고요. 자, 네킹 이후의 변형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킹 이후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파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파괴가 어떻게 발생하냐? 처음에 네킹이 발생되었죠. 그 다음에 이 포화송비가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포화송비가 무한정 크다면은 미세 공공이 안 생기겠죠. 그럼 그렇지 않고 포화송비가 엄청 크다면은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파괴가 발생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금속 재료는 그렇지 않고 포화송비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줄어드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재료의 특징이죠. 얼마만큼 줄어드느냐는 0.3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만큼밖에 못 줄어드는 거예요. 이만큼씩밖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미세 공공들이 생기겠죠. 공공도 생기고, 공공들이 이제 합쳐지고 크랙이 형성되는 겁니다. 크랙이 형성된 다음에 크랙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쪽에 요쪽이 센터에 있는 그 프랙처 우리가 이제 파이버러스, 이제 약간 두 개가 이제 이 선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파괴가 발생해. 파이버러스 프랙처가 이 센터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인장 시편에서도 그림을 그렸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컵앤콘에도 이쪽이 우리가 시어라고 했죠. 시어. 센터는 뭐냐? 센터는 바로 우리가 이 파이버러스 프랙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와 시어 에어리아 구분됩니다. 시어 에어리아는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럼 여기서 전단 변형에 의해 균열을 성장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조금밖에 이제 안 남았으니까 이게 굉장히 얇아진 겁니다. 굉장히 얇아지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얇아져 가지고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 안쪽 방향, 바깥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의 스트레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여기에서 양쪽 위아래 옆쪽으로만 작용하는 스트레스 위주가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얘들은 없으니까 평면적으로 요렇게만 작용하니까 이거는 거의 뭐가 되겠습니까? 전단 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전단 변형. 그래서 전단 변형에서 균열이 성장하고 마지막에는 컵 앤 콘으로 이렇게 프랙처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연성이랑 인성 경도는 일단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연성이랑 인성 경도는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부분도 다음 시간에 또 정리를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